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보고 있으니 유난히 시리던 2년 전 그해 겨울이 떠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서 작은 퓨전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65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가게 안은 갓 지은 솥밥의 구수한 냄새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밀려드는 손님들의 활기찬 말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마치 흥겨운 음악소리처럼 제 귓가를 간지럽히네요. 사장님, 여기 굴비 정식 하나 더 주세요. 어이구, 사장님 손맛은 정말 언제 먹어도 기가 막혀요. 어머니가 해주던 밥상 같다니까. 단골 손님들의 기분 좋은 칭찬에 저는 주방에서 땀을 훔치며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지금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평생 이렇게 우아하게 식당이나 운영하며 꽃길만 걸어왔을 거라고 짐작하곤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단정한 개량, 한복이나 손님들을 응대하는 여유로운 미소만 보면 을에 곱게 늙은 사장님이라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크림을 바르고 네일아트를 받아봐도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과 거칠어진 피부결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 거친 손은 제가 지난 30년 넘게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비늘을 치고 내장을 발라내며 치열하게 살아온 생선 장수로서의 훈장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식하다며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던 전 남편에게 보란 듯이 날린 제 인생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기도 하죠.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네요. 하지만 불과 2년 전 2023년의 겨울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교수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속으로는 골마 터진 상처를 부여잡고 숨죽여 울고 있었으니까요.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했고 제가 땀 흘려 번 돈은 비린내 나는 돈이라며 경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도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혹은 어느 싸구려 쪽방에서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어쩌면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성인이라 자부하던 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과 그가 버린 무식한 아내가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일 수도 있고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배우자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통쾌한 대리 만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인생은 예순이 넘어서도, 아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야기는 정확히 2년 전 남편의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어느 날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따라 유독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남편이 좋아하는 매생이 굴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영문과 교수인 남편은 일주일의 절반은 학교 관사에서 지내고 주말이나 돼야 서울 집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남들은 주말 부부라 애틋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남편은 집에 오면 서재에 틀어박혀 나올 줄을 몰랐고 밥상머리에서도 신문이나 책을 보며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당신 좋아하는 굴국 끓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한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듯한
아니, 저를 한심하다는 듯 쏘아보는 경멸 어린 눈빛이었죠. 그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국을 한 국자 더 떠주려 했습니다. 국 식겠어요. 어서 드세요. 요즘 굴이 제철이라 아주 실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만해. 냄새나니까. 네? 무슨 냄새가 난다고? 저는 본능적으로 제 옷소매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게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왔는데 혹시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말한 냄새는 진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당신한테서는 지독한 무식의 냄새가 나. 격 떨어져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정년 퇴임이 코앞인데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평생 생선 대가리나 치던 여자랑 강단에 서는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동안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 살았다니요. 누가 누구를 참고 살았는데요. 가난한 유학생 시절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밥 먹듯 하던 그를 뒷바라지한 게 누구였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고등어배를 가르고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1,000원, 2,000원 벌어서 그 사람 학비 대고 유학 보내고 생활비까지 다 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무식하다고요? 격이 안 맞는다고요? 배신감에 치가 떨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위자료라는 말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평생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이 제가 붙여준 돈으로 책이나 사보고 폼이나 잡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위자료를 준다는 걸까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위자료를 줘요? 이 집도 당신 타는 차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제 악에 바친 고함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돈밖에 모르는 장사치라니까. 걱정 마.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당신 명의로 된 그 3층짜리 상가 건물 그거 온전히 당신 다 갖게 해줄게. 재산 분할 같은 거 안 해. 그냥 깔끔하게 이혼만 해달라고. 순간 제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을 안 하겠다고요? 그 상가 건물은 제가 30년 넘게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해둔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20억이 넘는 알짜배기 건물이었죠. 평소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시장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짠돌이 남편이 그 큰 재산을 포기하겠다고요? 그것도 저를 무식하다며 멸시하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던져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재산 포기 각서라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감지덕지 아닌가? 내 퇴직금도 포기할 테니 건물 가지고 떨어져 나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오점 남기지 말고. 5점이라. 제가 그의 인생의 5점이라네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뜨거운 매생이 굴국을 그의 면상에 끼얹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수많은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며 터득한 저만의 촉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이 인간 뭔가 숨기고 있다. 아주 더럽고 끔찍한 무언가를.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차분하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소원이라면 도장 찍어드리죠. 하지만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얘기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쳐도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당당한 태도, 그리고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 분명히 구린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했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느라 인터넷 뱅킹도 겨우 하는 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더듬더듬 제 명의로 된 그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시작했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 예감이 틀렸기를. 하지만 화면에 뜬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 눈을 파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숫자들이 화면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금 18억 원. 채무자 김영숙. 건물 시세의 80%가 넘는 15억 원이라는 거액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6개월 전에 말이죠. 근저당권자는 제1금융권도 아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인감도장은 장롱 깊숙한 곳 금고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범인은 단 한 사람, 제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 바로 방금 전까지 거실에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그 잘난 교수 남편 박성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방 서재에서는 남편의 코미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들려왔습니다. 제 명의로 15억이나 되는 빚을 지어놓고 아내를 빈털터리로 내쫓을 궁리를 해놓고도 저렇게 잠이 올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가서 따져봤자 내가 안 했다. 내가 잘못 본 거다 하며 오리발을 내밀게 뻔했으니까요. 평생 팬대만 굴리며 살아온 그 사람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놨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장통에서 30년을 굴러먹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도 살 때도 절대 패를 먼저 보이지 말 것. 상대방이 덤탱이를 씌우려 할수록 더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북엇국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갓김치를 정갈하게 담아냈죠. 남편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식탁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장은? 찍었어?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짐짓 덤덤한 척 대답했습니다. 생각 좀 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억지로 사는 것도 고역이겠죠. 그런데 건물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세금 문제도 알아봐야 하고. 일주일만 시간을 줘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깔끔하게 끝내죠. 남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나오니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말이 통하네. 그래, 일주일 주지. 그동안 당신도 마음 정리해. 남편은 국을 후루룩 마시고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간다며 점퍼 차림으로 나가던 사람이 그날따라 웬일로 잘 입지도 않는 캐시미어 코트에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부랴부랴 겉옷을 걸쳐 입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기사님, 저 앞차 좀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무슨 사연인지 짐작이 간다는 듯 말없이 속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남편의 차는 학교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남편 차를 확인하고 저는 택시에서 내려 오피스텔 입구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오피스텔 입구에서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팔에 매달려 있는 여자는 얼핏 봐도 제 딸벌이나 되어 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있더군요. 자기야, 이거 진짜 사주는 거야? 너무 비싼데. 카페 창문 틈으로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내 사랑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줄까봐? 걱정 마. 곧 목돈이 생길 거야. 그때 되면 저기 보이는 아파트, 저기로 이사 가자. 남편이 가리킨 곳은 강남에서도 비싸기로 소문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목돈이 생긴다니요. 그 목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제 건물을 담보로 빌린 그 15억, 그리고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고 건물을 팔아치워 챙길 그 돈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제 피와 땀이 서린 돈이 저 파렴치한 불륜 노름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라. 그게 내 놈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이미 볼 건 다 봤으니까요. 이제는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곧장 종로에 있는 아들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웠지만 누구보다 반듯하게 자라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꽤 유능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 자랑입니다. 아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사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등기부등본과 방금 찍은 남편의 불륜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준호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아들은 서류와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15억을 대출받았다고요? 어머니 몰래? 그래. 내 인감 훔쳐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린 모양이다. 그리고 그걸 위자료랍시고 나한테 넘기고 이혼하자는구나. 저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아들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추악한 배신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자식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 횡령까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감히 어머니한테.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준우야, 흥분하지 마라. 내가 너를 왜 찾아왔겠니? 법대로 하자. 아주 철저하게 쥐구멍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가매야 해. 내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그 사람은 체면에 죽고 사는 사람이다. 교수라는 그 껍데기, 그거 하나 믿고 평생 나를 무시해온 사람이야.
제 말뜻을 알아들은 아들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마침 다음 달이 정년 퇴임식이잖아요. 그래. 그날이 바로 내 아버지의 제삿날이 될 거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남편이 대출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내 연녀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아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을 준비했고 저는 집에 돌아가 남편이 안심하고 덫에 걸려들도록 연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성훈, 두고 봐라. 내가 무식하다고 비웃던 이 생선 장수 아줌마가 너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젊은 여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그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폭풍전야라고 하던가요. 아들과 작전을 짠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30년 생선 장사 인생 중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척 그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납작 엎드렸죠. 다음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안방. 장롱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도장 찍었어요. 재산 포기각서에도 서명했고요. 남편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황급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20억짜리 건물이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배려라고 생각해. 배려라니 15억 빚이 딸린 껍데기 건물을 넘기면서 배려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말대로 나는 무식해서 큰돈 관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가게나 하면서 살게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뭔데? 위자료 더 달라는 소리만 아니면 들어주지. 아니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 주 당신 정년 퇴임식까지만 이혼 사실 비밀로 해줘요. 마지막으로 교수 사모님 소리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준우도 온다는데 그날까지는 화목한 척 해주면 안 될까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뭐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그래, 당신 소원대로 퇴임식까지는 쇼윈도 부부해줄게. 나도 학교 사람들한테 잡음 들리는 건 싫으니까. 그는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파놓은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남편이 안심하고 경계를 푼 사이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신성한 연구 공간이라며 얼씬도 못하게 했던 서재가 1차 목표였습니다. 남편이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서재 문을 땄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원서들과 논문 더미들. 겉만 번지르르한 그 지식의 산들을 헤집고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설마 하고 눌러본 숫자 925. 바로 그 내연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도 아들 생일도 아닌 그 젊은 여자의 생일에 맞춰 돌아가는 금고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가 찾던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계좌 통장 뭉치 그리고 손으로 꼼꼼하게 기록한 이중장부. 장부를 펼쳐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회 세미나비 500만 원 샤넬백, 연구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 제자 인건비 300만 원 호텔 숙박비. 그는 단순히 제 돈만 탐낸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제자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까지 빼돌려 그 여자의 사치와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성인? 교육자?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욕망에 눈이 먼 늙은 도둑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 한 장 한 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준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은 제가 건넨 사진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징역형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게다가 그 내연녀 누군지 알아냈어요. 아들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며칠 전 남편과 팔짱을 끼고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지수. 아버지 학과 시간 강사예요. 나이는 38. 아버지가 논문 심사위원장인 걸 이용해서 박사 학위 받고 이번에 전임 교수로 임용되려고 아버지한테 로비한 정황까지 포착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이니 뭐니 떠들더니 결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얽힌 더러운 거래였던 겁니다. 그 여자 아버지 돈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불쌍할 정도네요. 아들의 차가운 분석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할 거 없다. 자업자득이지. 준우야, 준비는 다 됐니? 고소장은 이미 작성 끝냈고요. 교육부 감사실이랑 학교 재단 측에도 제보 자료 보낼 준비 다 마쳤어요. D-Day는 약속대로 퇴임식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아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의 정년 퇴임식 당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꽃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맞춘 최고급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빗어 넘기더군요. 여보 어때? 나 아직 쓸만하지 않아? 그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 넥타이가 곧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네, 아주 근사해요. 오늘 당신 정말 주인공 같네요. 그렇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명예로운 은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아, 생각만 해도 짜릿하군. 그는 저를 끌어안으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저는 뱀이 몸을 스치는 듯한 소름을 참으며 살짝 몸을 뺐습니다. 어서 가요. 늦겠어요. 준우도 식장으로 바로 온대요. 그래. 가자고. 내 마지막 강연 똑똑히 지켜봐.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명강의가 될 테니까.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그 오만함.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환하게 웃어주었죠. 그럼요.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잊지 못할 강의가 될 것 같네요. 우리는 나란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조수석에 앉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출발했다. 시작해라. 차는 학교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햇살이 그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졌겠지만 저에게는 심판의 서광처럼 보였습니다.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더군요. 화려한 현수막, 강단 가득 놓인 축하 화환들. 그 중에는 내연녀 최지수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적힌 거대한 꽃바구니도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맨 앞줄 귀빈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상 아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카메라 플래시들, 그리고 강당 문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 불청객들. 이제 곧 저 화려한 무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떼려는 순간 강당의 거대한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장내를 가득 메우던 박수 소리도 일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적 속에서 낯선 남자들이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형사 3명,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교육부 감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성훈 씨 되십니까? 맨 앞에 선 형사가 남편을 향해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위엄을 차리려 목소리를 깔더군요. 네, 제가 박성훈입니다만 지금 신성한 정년 퇴임식 중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당신들 누구야? 어디서 감히 허락도 없이.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박성훈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체포라는 단어가 강당 안을 울리는 순간 객석에서는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 나는 교육자야. 내가 무슨 횡령을 했다고 그래. 그때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제 아들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을 반겼습니다. 오, 준우야. 내가 마침 잘 왔다. 너 변호사지?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라. 이 무식한 경찰들이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구나.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우는 남편의 시선을 외면한 채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소 대리인 박준우 변호사입니다. 증거 자료는 이미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 고소대리인? 준우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준우는 그제야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감히 애비를 고소해? 미쳤어? 왜? 도대체 왜? 남편이 악을 쓰며 준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준우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비밀 금고에서 나온 이중 장부입니다. 연구비 횡령, 제자, 인건비 착복, 그리고 어머니 인감을 훔쳐서 받은 15억 대출 내역까지. 여기 다 들어있더군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최지수 교수님 아파트로 들어갔더군요. 준우가 손가락으로 객석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꽃바구니 뒤에 숨어 상황을 살피며 몰래 빠져나가려던 내연녀 최지수가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혼자 한 일이라고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지수 씨, 당신도 공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형사들이 최지수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빠가 시킨 거잖아.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저 사람이 다 꾸민 일이에요. 사랑한다며 콧소리를 내던 그 여자는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상아탑,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로맨스가 동시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영수가. 당신은 알지? 내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지? 당신이 좀 말해줘. 내가 당신한테 건물을 주려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변호해 줄 거라 기대했는지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더군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동료 교수들, 제자들, 그리고 경찰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래, 여보. 당신이 사실대로 말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당신 며칠 전에 나한테 그랬지? 나한테서 무식한 냄새가 난다고. 생선 비린내 쩐다고. 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뭐야? 교수가 조강지처한테 그런 말을 했어?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더 꽉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나 무식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배 가르고 내장 파내느라 가방끈 짧아요. 그런데 박성훈 씨 그거 알아요? 저는 남편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내 돈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는 물로 씻으면 지워지지만 당신한테서 나는 그 썩어 빠진 돈 냄새, 그리고 그 더러운 불륜의 냄새는 평생 씻어도 안 지워진다는 거. 내 건물에 몰래 15억 빚을 지어놓고 그걸 위자료랍시고 던져주면서 나를 내쫓으려 했지. 그러고는 저 젊은 년이랑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했고. 저는 품 안에서 그가 줬던 이혼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져가.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 해줄게. 대신 장소는 법정이 될 거야. 그리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내 돈 10원 한 장, 아니 굴비 대가리 하나도 너한테는 못 줘.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를 무시하고 객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가 아닙니다. 제자들 연구비 훔치고 아내 인감 훔친 도둑놈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사람이 수갑 차는 꼴을 이렇게 많은 증인이 보게 되었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곧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남편의 퇴임을 축하하는 박수가 아니라 용기 있는 저를 응원하고 위선자를 처단하는 정의의 박수였습니다. 형사들이 주저앉은 남편을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갑시다. 서에 가서 얘기해. 안 돼. 이거나. 난 교수야. 난 이 학교의.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내연녀 최지수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저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명품 좋아하지? 감방 가면 오렌지색 죄수복 줄 거야. 그것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아껴서 잘 입어.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끌려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퇴임식장 한가운데 저와 아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준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텅 빈 단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서고 싶어 했던 저 높은 자리. 하지만 지금은 밟혀 으깨진 꽃송이들과 찢어진 축사 종이들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가자, 준우야. 배고프다. 엄마가 국밥 한 그릇 사줄게. 네, 어머니. 제일 맛있는 집으로 가요.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겨울 햇살이 마치 우리의 앞날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지역 신문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며 학교와 지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년 퇴임식장의 수갑,
제자 연구비로 내연녀 명품 사준 파렴치한 교수. 남편이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명예라는 탑은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은 싱거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백했고 증인도 수백 명이나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액수가 컸던 데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였죠. 판사님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 아내가 꾸민 짓이다라며 끝까지 남 탓을 하던 추한 모습이라니. 마지막까지 그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그저 겁쟁이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던 내연녀 최지수는 어땠냐고요? 그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종적을 감췄습니다. 남편의 면회는커녕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교수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며 모든 죄를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기 바빴죠.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학교에 시간 강사 자리라도 얻어보려 했지만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학계에서 영구 퇴출당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격과 지성을 찾던 두 사람의 사랑은 돈이 떨어지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얄팍한 불장난이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들이 몰락해가는 동안 저 역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받아놓은 그 15억 대출금.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준우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을 훔쳐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고 대부업체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해야 했고 수많은 서류와 싸워야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무엇보다 그 인간이 남긴 오물을 내 손으로 깨끗이 치우고 싶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남편이 위자료랍시고 던져주려 했던 그 문제의 상가 건물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내 인생의 이막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말이죠. 남편은 이 건물을 보며 돈 냄새 난다, 비린내 난다며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건물은 제 청춘과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30년 전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쪼그리고 앉아있던 시장통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내 가게의 주인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곳이 바로 지금의 영숙이네 솥밥, 이 퓨전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개업하던 날 아들 준우가 가게 간판을 보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게 생각납니다. 어머니 이름이 너무 멋져요. 김영숙?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사세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평생을 박 교수 와이프, 준우 엄마 생선 가게. 아줌마로만 불리던 제가 63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장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남편이 무식한 손맛이라며 타박하던 제 음식 솜씨가 손님들에게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밥상으로 통했거든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시장 상인 출신의 깐깐한 안목, 그리고 수십 년간 가족을 먹이며 다져진 손맛은 그 어떤 요리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저만의 무기였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싫어하던 그 비린내 나는 손이 이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저를 빛나게 하는 황금손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인번호 3840번 박성훈.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반성문이 들어있더군요. 여보, 여기가 너무 춥다. 당신이 끓여주던 뜨끈한 매생이 굴국이 사무치게 그립다. 내가 미쳤었나 봐. 나가면 당신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한 번만 면회 와주면 안 될까? 저는 그 편지를 다 읽지도 않고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성훈 씨, 굴국은 이제 내 가게에서 1만 5천 원 내고 사드세요. 아, 참. 당신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겠구나.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의 연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것뿐이니까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 때의 상쾌한 공기, 잘 먹었습니다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손님들의 미소, 그리고 이제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는 아들과의 저녁 식사. 이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의 무시나 배신 때문에 혹은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게 없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던 저도 해냈습니다.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저도 그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보란듯이 일어섰습니다. 인생의 진짜 격은 학벌이나 직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내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진짜 품격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짭조름하지만 고소한 굴비 냄새처럼 맛깔나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시리시겠지만 잊지 마세요. 가장 차가운 바람이 불 때가 가장 뜨거운 봄을 준비할 때라는 것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었기를, 그리고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맛있는 밥상을 차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숙이네 솥밥 주인장 김영숙이었습니다.